행복. 우리는 행복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뭐긴 뭐야? 행복한 거지. 좋은 거, 기쁜 거, 대충 그런 것들. 얼추 맞습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심화해 봅시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도 고된 취업난에 짜증스러운 꼰대 문화까지 겹치면서 인생이 즐거우려야 즐거울 수 없는 이른바 헬조선이 펼쳐지는 것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통계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보여줍니다.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74.1%입니다.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불행하냐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만족하고 삽니다.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동시에 극도로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경제가 수축 국면, 즉 불황이죠. 물론 경제가 블록버스터급으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살기 팍팍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만족도가 7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불황 이전에는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했던 국민의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1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놀랍게도 19, 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물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이게 극단적 파탄으로 치닫는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도 무려 5.5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젊은이의 대다수는 행복합니다. 일도 구직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 인구가 역대 최대지만 그럼에도 그럭저럭입니다. 아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상식이랑 너무 다르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분위기랑은 너무도 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증상을 10년 전쯤에 미리 밟았던 나라입니다. 2014년 일본 내각부에서 진행했던 국민 삶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20대의 78.3%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했고 NHK 방송문화연구소의 한 조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무려 95%가 행복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도 우리처럼 실업률과 양극화에 대한 비관론들이 팽배했습니다. 이른바 격차사회라는 개념이 공공연한 키워드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이 암담함을 정면으로 뚫고서 젊은이들이 행복하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괴이함은 일본 경제의 최고 호황기라고 불렸던 거품 경제 시절의 만족도를 떠올리시면 더욱 증폭됩니다. 거품 경제기에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하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되레 낮게 나왔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엔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사회학자 후루치 노리토시는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인간은 지금 행복하다 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고도성장기나 거품 경제 시기에 젊은이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던 이유가 설명된다. 말하자면 그 시기의 젊은이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 더불어 자신들의 생활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은 불행하지만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을 일종의 자율수단으로 이해하면 거품 경제와 21세기 사이에 삶의 만족도의 역설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뭇 소름 끼치게도 삶이 더 나아질 희망이 없을 때야 역설적으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노리토시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소박하게 오늘은 내일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저 끝나지 않은 일상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소위 소확행이란 유행어.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다들 기억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잘 알려졌듯 소확행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그런 행복이란 개념입니다. 지금 상태의 결핍이 아닌 나름의 만족도를 찾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도 이미 일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용어 자체가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서 온 거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선 자기 충족적이란 의미를 갖는 컨서머토리가 유행했었습니다. 더 행복한 미래를 상정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소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 이런 게 사회 전반에 퍼진 것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따로 이미지를 가져오진 않겠습니다만, 특히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이른바 일상물로서 분류되는 작품들이 이런 감수성의 대표 주제였죠. 물론 이런 컨서머토리는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아니 잃어버린 30년, 이 암담한 장기 저성장기를 대표하는 우울한 생활 양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불행할수록 행복해지다니. 따라서 우리는 행복이란 관념에 대해서 철저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행복이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잠시 행동과 감정을 멈추고서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이 진짜 행복한 상태인 걸까? 이런 잣대로 현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한 것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취미생활의 과잉은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다양성이 뻗어나가는 것, 이건 좋죠. 그러나 과잉된다면 이런 식의 취미인으로서의 몰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픈 그러한 동기를 가질 수 있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웹툰을 그리건 피규어를 수집하건,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럼에도 그런 자유를 지탱해주는 공적 영역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면서까지 취미생활에만 몰두한다? 여기서는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비겁함이나 무기력, 그리고 뿌리 깊은 비관론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인구 감소 문제를 두고 높은 경쟁 압력이 제시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에 8할 정도 동의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는 사라져야죠. 그렇지만 여전히 거두지 않는 2할의 의심은 이런 것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저 말엔 주어진 자리에서 만족을 찾으라는 그런 은밀한 봉건적 명령이 깃들어 있는 건 아닐까? 실패해도 괜찮아와 시도 안 해도 괜찮아, 이 두 말은 굉장히 다른 말이지 않나? 삶을 치열하게 바꿔보려는 그런 욕망이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에 차라리 이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상황인 건 아닐까? 천편일률적인 경쟁의 거부와 내 삶을 더 낫게 만들려는 욕망, 나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체제는 전자를 제거해준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후자를 제거해버리는 건 아닐까? 마치 모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린다는 오래된 유럽 속담처럼.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체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기꺼이 불만족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 지점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체념을 벗어 던지지 않을까? 왜 행복의 가면을 계속 쓰는 걸까? 후루이치가 내놓은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장 급한 문제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무엇보다 건강하니까 아르바이트만 해도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면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젊었을 적엔 딱히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의료비 지출의 증대가 현실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의 가난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20-30년의 긴 간격을 두고 서서히,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이 역시도 적나라하게 말해 부모 세대에 기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캥거루족이라고 불리죠. 부모가 벌어들인 재산 안에서 안락하게 기생하기 때문에 부조리한 현실의 무게감이 덜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후루이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젊은이 빈곤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가족 복지가 거론되곤 한다. 젊은이들의 수입이 아무리 낮아도, 그들의 노동 형태가 아무리 불안정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부유한 부모와 함께 살면 그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를 체감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불만은 언제 폭발할까? 쉽습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답이 없어질 때, 즉 부모 세대가 파산할 때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지금이야 젊음과 부모의 보금자리라는 두 조건 속에서 소위 행복이라는 자유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만이 사회의 부조리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임계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대비를 해놓지 않았을 테니 매우 원치 않는 방식으로 당혹스럽게 엄습해 오겠죠. 실제로 지금 일본 사회에 그 시간이 임박했죠. 1980년대 일본 히키코모리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일종의 새로운 중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을 받아들이고서 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유도되는 다양성이란 가면을 쓴 새로운 농노조의 합리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 모두가 행복한 시대만큼
깊은 어둠이 드리운 시대도 없을 듯합니다. 물론 1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기도 힘들고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실제로 매우 고됩니다. 547년 정도 월급을 모아야 될 그러나 소확행이 미래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막아야 합니다. 혁명 운운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속 가능한 소확행 정도는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세상을 불태워버릴 각오를. 세상이 원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아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 개념인 여러분들의 불만족이 증대되길 기도하며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